저는 63세 윤지숙입니다. 지금은 지엔식푸드라는 급식 납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2005년 가을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죠. 병원에서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을 때의 그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차분한 설명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암이라는 단어가 마치 벼락처럼 제 가슴을 쳤거든요. 진료실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어 서 있어야 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세상이 갑자기 낯설어 보였죠. 병원 로비의 형광등 불빛도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남편 박태준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태준은 평소에도 병원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을 찌푸렸거든요. 감기에 걸려도 약국에서 약만 사다 먹으라고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집 앞 정류장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태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어요. 여보, 병원에서 암이라고 하네요. 태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표정에서 이미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무서움, 회피, 그리고 짜증까지 섞인 그런 얼굴이었거든요. 마치 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꼬였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거실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태주는 리모컨을 탁자에 던지듯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밤부터 태주는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와 눈을 마주치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태준이 회사 여비서인 정유리와 함께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20살이나 어린 그 여자와 말입니다. 정유리는 키도 크고 예쁜 여자였는데 태준이 회사 행사 때마다 자랑스럽게 소개하던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제 남편을 빼앗아 간 거였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밀며 태준이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이런 삶은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미안하지만 새 출발을 해야겠어.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2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암에 걸린 아내를 버리고 젊은 여자와 떠난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태준의 모습을 보니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렇게 저와 17살 아들 현수는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암 투병을 하면서도 아들을 키워야 했던 그때가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수가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태준이 떠난 후 며칠 동안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얼마 남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밤마다 현수가 잠든 후 혼자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무서웠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남편이 젊은 여자와 도망갔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집 앞 작은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평소 그냥 지나쳤던 자리였는데 그날따라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보증금과 월세를 계산해 보니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분식집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어려서부터 요리를 좋아했고 김밥 싸는 솜씨는 동네에서도 유명했거든요. 현수도 엄마가 싸준 김밥을 가장 좋아했고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배운 떡볶이 레시피도 있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그 맛을 흉내낼 자신이 있었어요.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용기를 냈어요. 실패하면 정말 갈 곳이 없었지만 그래도 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상가 열쇠를 받아들고 처음 가게 안에 들어섰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기억해요. 텅 빈 공간이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새 출발을 해보자고 다짐했죠. 벽면에는 전 임차인이 남긴 낙서들이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제게는 새로운 시작의 터전이었어요. 가게 정리를 하면서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분식집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현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엄마 김밥은 정말 맛있어요. 잘 될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7살 아이가 엄마를 위로해주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어요. 아이에게 이런 걱정을 끼쳐드려서 말이죠. 가게 인테리어는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거든요. 중고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간단한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간판도 작게 만들어서 달았어요. 지숙이네 분식이라고 썼죠. 거창하지 않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간판이었습니다. 첫날 문을 열었을 때는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기다렸지만 지나가는 사람들만 힐끗 보고 갈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김밥을 말고 떡볶이 국물을 끓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말이죠.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들어오던 손님들이 맛을 보고 다시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특히 근처 고등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에 자주 오게 되었어요. 제가 만든 김밥과 떡볶이가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에 팔리는 김밥이 10줄에서 20줄로 그리고 30줄로 늘어났죠. 매출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가게를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치료받은 다음 날에는 몸이 너무 힘들어서 가게 문을 열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수가 도와줬죠.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가게로 와서 설거지도 하고 홀 정리도 해줬습니다. 어린 나이에 정말 기특했어요. 현수가 가게에서 숙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근처 회사 직원들이 단체로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100줄이 넘는 대량 주문이었어요. 처음에는 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밤새 김밥을 싸면서 생각했죠. 이런 기회가 더 생긴다면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겠다고요. 그날 주문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손님들도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고 다음에 또 주문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일을 계기로 회사 급식 납품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인 손님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인근 회사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급식 납품 제안서를 들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거절당했어요. 작은 분식집이 무슨 급식 납품이냐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죠. 몇 번의 거절 끝에 드디어 첫 번째 계약을 따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정말 기뻤어요. 매일 20명분의 도시락을 납품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급식 납품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죠. 정성껏 만든 도시락의 맛을 인정받으면서 다른 회사들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규모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문량이 늘어났어요.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좀 더 큰 곳으로 이사해야겠어. 현수는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꼭 성공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더욱 힘이 났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항암 치료도 잘 진행되고 있었고 사업도 점점 궤도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20년이 되었을 때 저는 분식집에서 시작해서 정식 법인체인 GN식푸드를 설립했습니다. 세 개의 센트럴 키친을 운영하게 되었고 직원도 30명이 넘었죠. 매출도 연간 10억 원을 넘어서면서 중견급식업체로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현수가 대기업에 취직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된 것이었어요. 아이가 어려서부터 고생하는 걸 지켜봐야 했던 제게는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현수는 대기업에서 5년 정도 근무한 후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GN식푸드를 더 크게 키워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안정적인 대기업을 그만두고 우리 같은 작은 회사로 오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현수는 GN식푸드의 총괄 이사가 되었죠. 현수가 합류한 후 회사는 더욱 체계적으로 변했습니다. 현수는 대기업에서 배운 경영 노하우를 우리 회사에 적용했어요.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직원 채용에서 청결, 인성, 정직을 최우선으로 삼았어요.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인성은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면접을 볼 때마다 지원자의 인품을 가장 중요하게 봤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더 많은 사업장에 급식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회사, 공공기관까지 고객층이 다양해졌어요. 매일 수천 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규모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처음 작은 분식집에서 김밥 10줄 팔던 시절이 생각났어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암 투병을 하면서 홀로 아이를 키우던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의 상황이 기적 같았죠. 하지만 성공했다고 해서 과거를 잊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직원들에게도 항상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고객들 덕분이니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자고요. 저 역시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주방 상태를 점검하고 직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사장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2025년 어느 날 현수가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청소와 경비 업무를 외주로 맡기는 게 어떨까요? 직원들이 본업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고 효율성 면에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청소와 경비 업무를 전문 업체에 맡기기로 결정했죠. 며칠 후 현수가 청소 경비 업체에서 보내온 직원 명단을 들고 제게 왔습니다. 평소처럼 직원들의 이력을 확인하려고 명단을 훑어보던 현수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에 저도 명단을 들여다봤죠. 그런데 그 명단에서 믿을 수 없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박태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박태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현수의 심각한 표정을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현수는 한참 동안 명단을 내려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을 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죠. 저는 현수에게 말했어요. 현수야, 동명이인일 수도 있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자.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저도 불안했습니다.
설마 그 박태준이 정말 제 앞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20년 동안 소식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현수는 며칠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청소업체에 문의도 해보고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했죠. 그 기간 동안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고 회사 일에 집중하기도 어려웠어요. 일주일 후 현수가 제게 와서 확인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정말로 그 박태준이 맞다는 거였어요. 미국에서 사업에 실패한 후 홀로 귀국했고 나이가 많아 취업이 어려워서 청소 용역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유리는 사업 실패 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고 하더군요. 결국 태주는 모든 걸 잃고 혼자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20년 전 암에 걸린 아내를 버리고 젊은 여자와 떠났던 그 사람이 이제는 청소부가 되어 제 회사에서 일하게 된다니 인생의 아이러니가 이보다 클 수는 없었죠. 한편으로는 통쾌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결국 인생은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몰락한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착잡하기도 했습니다. 현수는 제게 물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한참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 일을 좌우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었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지금까지 정직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해왔는데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그 원칙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죠. 어머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수의 물음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답했습니다. 일단 두고 보자.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 일을 좌우할 수는 없어. 사실 마음은 복잡했어요. 20년 전 암에 걸린 저를 버리고 떠났던 태준이 이제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하게 된다니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원칙과 정직함으로 사업을 해왔는데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그 원칙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죠. 무엇보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특정 직원을 배제한다는 건 회사의 신뢰도에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새로 온 청소 직원들이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회사에 나와서 주방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복도 끝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구부정한 어깨와 느린 걸음걸이, 그리고 왠지 모르게 기운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었죠. 태준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태준은 항상 반듯한 정장을 입고 당당한 걸음으로 다녔습니다. 회사 임원이라는 자부심도 있었고 자신감도 넘쳤죠. 하지만 지금의 태준은 초라한 작업복을 입고 청소도구를 끌고 다니며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었습니다. 나이도 많이 들어 보였고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져 있었어요. 한때 제 남편이었던 사람의 이런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태준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태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서로 의식하며 피하고 있었죠. 하지만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이상 언젠가는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 일주일 후에 찾아왔어요. 구내식당에서 점심시간 준비를 확인하고 복도로 나서는데 바로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준은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떨어질 정도로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한동안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났던 그 사람이 지금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복도에는 저희 둘만 있었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저는 입을 열었어요. 그때 암 걸린 날 버리고 간 당신 맞죠? 태주는 더욱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답은 명확했죠. 태주는 더욱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답은 명확했죠. 저는 태준의 초라한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20년 전 유방암에 걸린 아내를 두고 20살 어린 여비서와 미국으로 떠나신 그분 맞습니까? 태주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걸레가 바닥에 떨어져도 줍지 못할 정도로 당황하고 있었어요. 복도에는 저희 둘뿐이었고 어색한 침묵만 흘렀죠. 50대 초반의 키 큰 남성 직원 하나가 지나가면서 저희를 힐끗 보고 갔지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계속했어요. 답하세요. 박태준 씨. 그제서야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가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 나도 너무 무서웠어. 태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암과 싸웠던 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김밥을 싸던 손가락의 아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가게 문을 열어야 했던 그 절망적인 순간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태준이 계속 말했어요. 미국에서 모든 걸 잃었어. 정유리도 사업이 망하자 떠나버렸고 나는 혼자 남았어. 돌아와서라도 너에게 사과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어. 태준의 말을 들으며 저는 냉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그동안의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정유리가 떠났다는 말을 들으니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도 돈이 떨어지자 태준을 버렸다는 뜻이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과요? 20년이나 지나서 하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박태준이라는 사람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웠습니다. 태준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고 있어. 저는 태준의 말을 끊으며 차갑게 말했죠.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인데요. 당신은 제 인생에서 삭제된 지 오래입니다. 태준은 고개를 더욱 숙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화가 났죠. 지금 와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동안의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실 생각이시라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계속 일하실 거라면 청소나 제대로 하십시오. 그것도 못하신다면 정말 갈 곳이 없을 겁니다. 태준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강해졌거든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태준을 뒤로하고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나눌 말은 없었으니까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참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때 저를 버렸던 사람이 이제는 제가 세운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하게 되다니 이보다 완벽한 복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날 저녁 현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오늘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현수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은 후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으시다니요.
저는 현수에게 답했습니다. 현수야,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너무 소중해.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존경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20년 전 아버지가 떠났을 때 17살이었던 현수가 이제는 37살의 훌륭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함께 버텨온 우리 모자가 자랑스러웠죠. 며칠 후 회사를 나서면서 주차장을 지나가는데 저 멀리 태준이 청소 도구함을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어깨와 느린 걸음걸이가 한없이 초라해 보였어요. 그 옆에는 최고 경영자 전용 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서 있었습니다. 과거 태준이 임원으로 일했을 때는 그런 자리를 차지했겠지만 이제는 영영 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죠. 저는 제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요. 20년 전 암에 걸린 전업주부였던 제가 지금은 중견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되어 있고 한때 중견기업 임원이었던 태주는 청소부가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모든 시련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차를 몰고 집으로 가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저는 지금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